하루에 유조선 80척이 줄지어 지나가던 바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이 좁은 물길 하나를 통해 움직이던 곳이죠. 그런데 이 바다가 멈췄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고 기뢰가 깔리고 지나가는 배마다 불태우겠다는 경고가 날아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수역이 됐거든요. 기름값이 치솟고 석유 최고 가격제니 차량 오부제니 하는 단어들이 다시 뉴스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모든 배가 멈춘 그 바다를 유독 중국 국기를 단 배들만 유유히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단순했죠. 달러로 결제한 기름은 못 지나간다. 위안화로 산 기름만 통과시킨다. 이 순간 전쟁의 본질이 바뀝니다. 군사 충돌이 아니라 달러와 위안화의 패권 전쟁이 바다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태의 시작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말,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란이 위협할 때마다 시장이 잠깐 출렁이고 며칠 지나면 잊히는 패턴이 반복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으름장이겠거니, 실제로 막지는 못하겠거니.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 본토까지 닿자 이란은 진짜로 해협을 걸어 잠갔거든요. 선언만 한 게 아닙니다. 해협 입구에 기뢰가 실제로 설치됐고 경고를 무시한 화물선 한 척이 피격당하면서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죠. 그날 이후로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보험료를 1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보험료만 올린 게 아니라 아예 인수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나왔거든요. 보험이 없으면 배는 출항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바다가 닫힌 겁니다. 30년 넘게 해운업에 종사해온 한 선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늘 있었지만 실제로 배가 불타는 걸 본 건 처음이라고요. 위협과 실행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이란은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하루 80척이 오가던 세계 최대 에너지 통로가 군사 통제 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유가가 오른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자체가 무기가 된 겁니다. 전쟁에서 미사일이나 전투기만 무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좁은 해협 하나를 틀어막는 것만으로 수십 개 나라의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이란이 증명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봉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다 위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후 1대 26분가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선박이 20척을 넘었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그냥 뉴스 한 줄이지만 그 배 위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걸 떠올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필리핀 출신 선원 라모는 인도로 향하는 원유 운반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봉쇄 소식을 들었을 때 배는 이미 해협 한가운데였죠. 앞으로 가면 미사일 표적이 되고 뒤로 빠지자니 기레반이었습니다. 그대로 멈추는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형 선박의 식수 시스템은 바닷물을 정수해서 쓰는 구조인데 이게 엔진이 돌아가야 작동하거든요. 연료를 아끼려고 엔진을 최소 출력으로 낮추자 하루에 쓸 수 있는 민물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선원 23명이 하루에 나눠 쓸 수 있는 물이 고작 200리터, 한 사람당 세숫대야 하나 분량도 안 되는 양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PS가 먹통이 됐거든요. 이란이 해협 일대에 전파 교란을 걸면서 위성 항법 장치가 무력화된 겁니다. 21세기 바다 한가운데서 선원들은 수심을 재고 해도를 펼쳐가며 자기 위치를 추정해야 했습니다. 한 항해사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외신을 통해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가장 잔인한 건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해도 어느 나라 해군도 이 해역에 쉽게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군사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선원들은 전투원도 아니고 분쟁 당사자도 아닌데 강대국들의 충돌 사이에 끼어 바다 위에서 말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이건 무역 차질이라는 단어로는 담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항해가 멈추고 생존이 위협받고 누구도 구하러 오지 않는 바다. 호르무즈 봉쇄의 진짜 얼굴은 유가 그래프가 아니라 이 갇힌 사람들의 하루하루에 있었습니다. 바다 위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육지로 번졌습니다. 봉쇄가 확인된 지 이틀 만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 넘게 뛰었거든요. 숫자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40대 이 사장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기름을 때우는데 월요일 밤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죠. 도매가가 하룻밤 새 리터당 200원 넘게 올라 있었거든요. 재고를 쌓아두자니 자금이 모자라고 안 사자니 다음 주에 더 오를 것 같고 이 사장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주유소, 물류 창고, 택배 회사가 똑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항공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치솟자 저가 항공사들부터 비수기 노선을 줄이기 시작했고 화물기 운임도 덩달아 뛰면서 해외 직구 배송비까지 올랐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움직이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트럭이 움직여야 마트에 채소가 들어오고 공장이 돌아가야 제품이 나오는데 그 모든 과정에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기묘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건데 모든 선박이 멈춰 선 해협을 중국 깃발을 단 유조선 4척이 나란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바다, 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갇히고 누구는 지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유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검문소가 세워지고 통과 기준이 국적과 결제 통화로 나뉘는 전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가 폭등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차별적 통행 체제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배만 통과한다는 소문은 해운업계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바다 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 선적의 유조선 한 척이 해협 앞에서 갑자기 자동 식별 장치 정보를 바꿨습니다. 소유자란에 중국인 이름을 올리고 선원 명단에 중국 국적 선원 2명을 추가한 겁니다. 배의 신분증을 위조한 거죠. 이 배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최소 10척 이상이 비슷한 시도를 했다는 게 해운 추적 업체를 통해 확인됐거든요. 어떤 배는 아예 중국 선원만으로 승무원을 교체했고 어떤 배는 선체에 아랍어 문구를 붙여 무슬림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절한 장면이죠. 바다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적을 버리고 남의 옷을 입는 겁니다. 과거에도 편의치적이라고 해서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려고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국적을 다는 관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세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피하려고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통과 기준이 화물의 종류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니고 오직 그 배가 중국 배처럼 보이느냐 아니냐였으니까요. 이 현상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해운은 지난 수십 년간 자유통행이라는 원칙 위에서 돌아갔거든요. 어떤 나라 배든 공해와 국제해협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게 기본 규칙이었는데 지금 호르무즈에서는 그 규칙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국적이 통행증이 되고 결제화폐가 생존을 가르는 바다. 이건 해운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장면이었고 동시에 이 전쟁의 성격이 군사 충돌을 넘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카드를 꺼냈을까요? 중국에만 바다를 열어준다는 건 나머지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결정이거든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란에겐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이란산 원유를 공식적으로 사올 수 없었죠. 유일하게 물량을 받아주는 큰 손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자기가 가진 거의 유일한 전략 자산이었죠. 이걸 그냥 닫아버리면 세계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자기 수입도 완전히 끊기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선택적 봉쇄였던 겁니다. 중국 배만 통과시키되 조건을 하나 걸었죠. 결제를 위안화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이란이 중국에 수출한 원유량이 약 1,170만 배럴인데 이 전량이 위안화로 결제됐거든요. 이란 입장에서 이건 일석삼조의 수였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할 외화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국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고 거기에 더해서 달러 중심의 석유 거래 질서 자체에 균열을 내는 효과까지 노린 거죠. 국제 정치에서 공짜 호의란 없습니다.
이란이 중국의 바다를 열어준 건 우정이 아니라 거래였고 그 거래의 진짜 상품은 원유가 아니라 결제 통화였던 겁니다. 위안화를 실제로 바다 위에서 통용되는 통행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이란이 이 전쟁에서 군사력 말고 꺼내든 두 번째 무기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일인지 이해하려면 지금껏 석유가 어떤 규칙 위에서 거래돼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하나의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 왕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테니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받으라는 거였죠. 사우디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페트로달러 체제가 탄생합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한다. 이 한 줄짜리 원칙이 52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왔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공장을 돌리고 차를 움직이려면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석유를 사려면 먼저 달러를 벌어야 했고 달러를 벌려면 수출을 해야 했죠. 생각해보면 한국 경제가 수출에 목숨을 거는 구조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독일도 인도도 전부 같은 틀 안에서 움직였거든요. 전 세계 모든 에너지 수입국이 달러를 비축해야 했고 그 덕분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만 해도 세계가 받아주는 구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질서에 도전한 나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석유 대금을 유로화로 받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죠? 3년 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사담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침공의 공식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석유 결제 통화 변경 시도가 진짜 뇌관이었다고 분석하거든요. 그만큼 달러로 석유를 산다는 규칙은 미국 입장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바로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거죠. 말로만 위협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를 무력으로 틀어쥐고 결제 통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과거에도 달러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를 요구한 적도 있고 중동 일부 산유국이 위안화 결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언만 하고 실행은 없었으니까요. 말과 현실 사이에는 바다만큼 넓은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간극이 사라졌습니다. 이란은 선언을 넘어서 물리력으로 규칙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최대 에너지 통로를 군사적으로 장악한 뒤 달러 결제 선박은 묶어두고 위안화 결제 선박만 통과시키는 체제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상 톨게이트라고 부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야 지나가는 것처럼 호르무즈를 지나가려면 위안화라는 통행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바다 위에 세워진 거죠. 톨게이트 비유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봉쇄 이후 중국으로 향한 이란산 원유 1170만 배럴 전량이 위안화로 결제됐거든요. 한 건도 빠짐없이요. 이건 시범 운영이 아니라 완전히 가동 중인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달러 결제 배들은 기뢰와 미사일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있고 위안화 결제 배들은 이란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빠져나가는 장면이 위성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뒤져봐도 특정 결제 통화를 군사력으로 강제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무역 제재나 금융 압박으로 통화 사용을 유도한 경우는 있었지만 해협 하나를 물리적으로 틀어쥐고 통화를 바꾸라고 강요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전쟁 에피소드가 아닌 겁니다. 52년간 흔들리지 않던 페트로달러의 벽에 처음으로 실제 균열이 생긴 순간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중국이 이 판의 최대 수혜자처럼 보이죠. 다른 나라 배는 전부 멈췄는데 자기네 배만 기름을 싣고 유유히 빠져나오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지금 웃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먼저 규모를 봐야 합니다. 중국은 하루에 약 11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하루 500만 배럴에 가까운 양이죠. 이란이 건네준 통행권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냐면 봉쇄 이후 전체 수출량 기준으로 하루 평균 40만 배럴 안팎입니다.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밥 10공기를 먹어야 돌아가는 식당인데 누가 와서 한 공기만 특별히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9공기는 여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고마운 척할 수도 없는 게 그 한 공기를 받는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위안화로 대규모 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이란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가진 카드는 강력하죠. 달러 결제망에서의 차단,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추가 관세 압박까지 이미 무역전쟁으로 살벌한 판에 금융전쟁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부할 수 있냐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통행권을 안 쓰면 하루 500만 배럴이 막힌 채로 남는 건데 이 정도면 중국 산업 전체가 몇 주 안에 비상등이 켜지거든요. 쓰면 미국과 충돌하고 안 쓰면 경제가 멈추고 이란이 건넨 건 황금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들고 있기만 해도 손이 타는 독이 든 열쇠였던 겁니다. 독이 든 열쇠를 쥔 중국의 고민은 외교 테이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균열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에너지 공급망이었습니다. 하루 500만 배럴이 들어오던 해상 루트가 막히자 중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국의 전략 비축유가 약 9억 배럴 수준이거든요. 하루 500만 럴씩 빠져나가면 반년도 버티기 힘든 양입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있긴 하지만 이건 해상 수입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 대체재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에너지 부족은 곧바로 물가를 건드렸습니다. 공장 가동에 쓰이는 중유 가격이 뛰자 제조 원가가 올랐고 물류비가 따라붙으면서 소비자 물가까지 밀어올리기 시작한 거죠.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 침체에 소비 위축까지 겹쳐서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던 나라에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덮친 겁니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는 뛰는 경제학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죠. 부동산 시장도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철근과 시멘트를 실어 나를 유류비 부담에 짓눌리고 금리 인상 압박까지 겹치면서 이미 휘청이던 개발 업체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운용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에 무력하게 뚫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의 방산 수출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던 국가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에너지, 물가, 부동산, 방산, 네 갈래 균열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중국은 기름 한 방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체질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험하면 어디선가 중재에 나서겠지? 전쟁이 길어져 봐야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합리적인 기대죠.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경파였지만 동시에 외교 채널을 유지하던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적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뒤이어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지휘관들까지 연이어 제거되면서 현장에서 교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중간 지휘부가 통째로 날아갔죠. 문제는 이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새로 올라온 지도부는 이전보다 더 강경합니다. 어떤 화해 제안도 거부하고 상대의 완전한 항복과 전쟁 배상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협상이라는 건 양쪽 다 한 발씩 물러날 때 가능한 건데 한쪽이 전멸 아니면 승리라는 입장을 취하면 테이블에 앉을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유엔 안보리도 마비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의안을 번갈아 거부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식 중재 창구가 작동을 멈춘 거거든요.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는 최소한 전쟁의 끝을 설계할 수 있는 외교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승전국이 조건을 내밀고 패전국이 받아들이는 구조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구조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리막을 달리는 형국인 거죠. 이건 단기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충격, 금융 압박, 물가 상승이 겹겹이 쌓이는 장기전의 구조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동 이야기 아니냐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값은 오르고 있고 그 기름값이 택배비를 밀어올리고 택배비가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차량 오부제, 이 단어들이 뉴스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충격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달러 질서가 흔들리고 에너지 통로가 막히는 순간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지갑 안에 들어온 위기입니다.